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진 아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의 사연도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오늘의 사연 함께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 다니며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여성입니다. 매일 출퇴근하면서 귀에 이어폰을 꽂고 여기 유튜브 영상을 보는 재미에 푹 빠져 있어요. 너무 흥미진진한 다양한 사연들을 듣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는 자극적이고 놀라운 일화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예전 같으면 설마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날까 의심했었는데 제가 직접 겪고 나니 이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공감이 됩니다. 세상엔 참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더군요. 그래서 저 역시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물론 어디 회사를 소유할 정도로 그런 엄청난 부자는 아니지만 집안 자체가 돈 걱정이 없는 그런 가정에서 막내딸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금융업에 종사하셨는데 퇴임하시기 전 은행장까지 오른 분이셨죠. 신문에 날만한 정재계 인사분들과 교류하실 만큼 사회적 지위를 쌓은 분이 우리 아버지셨어요. 우리 때 아버지들은 보통 그러시듯 바깥일에 열중이신 아버지와 함께 놀이동산에 가거나 소소하게 쌓은 추억은 별로 없었습니다. 집에서 늘 과묵하셨고 어머님을 통해 자식들이 엇나가지 않게 뒤에서 지켜보시는 편이었죠. 그래서 아버지와 친하게 지낸 딸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왠지 아버지가 든든하고 좋았어요. 제 위에 언니와 오빠는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해서 공부를 잘했는데요. 커서는 회계사와 증권사 직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특출난 능력이 없지만 막내딸이라 그런지 공부를 잘 못해도 크게 뭐라고 혼내시진 않으셔서 편하고 좋았습니다. 그럭저럭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려고 나서니 그런 저를 아버지가 말리셨어요. 네가 월급 얼마나 받는다고 이 치열한 사회에 나가서 고생하려고 그러냐? 그저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마음 편히 가정주부로 살면 그뿐이다. 엄마가 알려주는 대로 요리 강습이나 배우면서 집에서 있어. 네, 아버지는 참 보수적인 분이셨어요. 아버지 말씀이 처음에는 억울했어요. 하지만 몰래 2억 원의 취업 원서를 내는 족족 떨어지고 나니 저도 취업에 대한 마음을 금세 접고 말았죠. 결국 아버지 말씀대로 반백수로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제 나이 27이 되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주변에서 연결해주는 선자리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영화에서처럼 뜨겁고 열정적인 연애 한번 못해보고 이대로 유부녀가 되는 것이 억울했지만 그만한 남자를 만나봤어야 말이죠. 하지만 선자리가 아닌 우연한 기회에 제 마음을 달아오르게 만든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날도 서울 시내의 호텔 라운지에서 맞선남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무례하게도 약속 시간이 지나서 못 나온다고 펑크를 낸 것이에요. 무례한 남자 때문에 열이 받아있는데 다른 테이블에서 시끌시끌한 겁니다. 어떤 여자가 맞은편에 앉은 남자에게 물을 끼얹어버리면서 뭐라뭐라 쏘아붙이고는 호텔 라운지에서 나가버렸어요. 바람 맞은 것도 까맣게 잊고 그 재미난 광경을 보고 있다가 집에 가려고 하니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아까 물벼락을 맞은 남자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왜인지 그 모습이 모성애를 자극해서 전 처음 본 남자에게 그만 손수건을 빌려주었어요. 남자는 감사하다며 제 손수건으로 물을 닦고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게 세상에 있나 봐요. 네? 아, 그렇죠. 여자분께 큰 실수하셔서 봉변당하신 게 아니신가요? 아, 아닙니다. 생각하시던 연인관계 같은 게 아니고 사업상 만난 자리인데 그분 성격이 좀 불같은가 봐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다고 물세례까지 받을 줄이야. 남녀간의 사랑 싸움인 줄 알았더니 아니라는 남자의 해명에 왜 제 마음이 안심되는 걸까요?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대화를 하다 카페에 가서 차까지 마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운명처럼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늦바람이 무섭다고 만난 지 3달도 안 되었지만 우리는 결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남자는 한 건설회사에서 과장을 달고 있는 사람이고 예비시댁은 평범한 가정 같았어요. 나이가 이제 막 30을 넘긴 젊은 나이의 과장이라니 능력을 인정받은 모양이었어요. 제가 봐도 회사 일을 참 열심히이긴 했죠. 그렇다고 해도 맞선 남자들에 비해 조건이라는 부분에서 분명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 제가 연애하는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말씀드리는 일이 큰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 연유로 저는 부모님께 남자친구를 소개하는 일을 차일피일 미뤘어요. 결국 답답했던 남자친구가 데이트가 끝나고 집에 데려다주는 길에 무작정 우리 집에 같이 들어오겠다고 나온 겁니다. 너무 황당한 저는 그를 말려봤지만 그는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더군요. 그렇게 엉겁결에 부모님과 처음 인사드리고 결혼 이야기까지 나누며 우리 관계는 진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남자친구를 탐탁지 않아 하던 아버지도 몇 번 만나보고 나선 체념하듯 제 결혼을 허락하고 마셨어요. 그렇게 우리 부모님의 결혼 허락을 받고 나자 남자친구는 속전속결로 다음날 자신의 본가에 저를 데려갔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께 저는 인사를 드리고 어렵지 않게 결혼 허락을 받았죠. 그러고 보니 그날 뵌 남자친구 어머님이 우스워 보였던 일화가 떠오르네요. 이렇게 만나서 반가워요. 아가씨는 하는 일이 뭔가? 네, 제가 취직을 해보고 싶었는데요. 조신하게 신부 수업이나 받으라는 아버지 말씀으로 막상 일을 해보지는 못했어요. 아니, 그럼 백수라고? 그건 안 된 말이지. 요즘 같은 시대에 남편 혼자 벌어서 어찌 산다고? 엄마, 이 사람한테 그러지 마세요. 이 사람 은행장 딸이에요. 있는 집 딸인데 괜히 취직할 필요가 없지. 그 소리에 시몬은 손바닥 뒤집듯 저에 대한 표정과 태도가 확 바뀌었습니다. 뭐? 아이고, 내가 그런지 귀한 딸도 못 알아봤구만. 내가 모르고 한 말이니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가만,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뭐 좋은 거 더 사서 상 차려야겠다. 갈비도 있고 잡채도 있는 소박하면서도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시던 시몬은 갑자기 그때부터 음식을 더 내오시겠다며 분주하셨습니다. 전화로 회랑 대게찜까지 더 시키셨어요. 많이 목먹는다고 지금 식사도 충분히 맛있다며 말려보았지만 시몬은 본인 뜻대로 하고야 마셨습니다. 와, 은행장 딸이라는 소리로 이렇게 대접이 달라지다니 좀 웃기고도 씁쓸했어요. 아버지의 그늘 외에 저라는 사람은 내세울 것이 없는 건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양가의 허락을 받고 나니 남자친구의 추진력으로 우리는 2달 만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남편과의 행복한 신혼생활을 꿈꿨지만 막상 현실은 달랐습니다. 건설회사 특성상 남편은 잦은 지방과 해외 출장까지 다니며 일이 바빠 보통 얼굴 보기가 힘들었으니까요. 일을 사랑하는 남편을 이해해보려고 했지만 홀로 독수공방하는 날이 많아지다 보니 우리는 아기를 갖기도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몇 년의 결혼생활 끝에 제 마음은 너무 황폐하고 외로워지고 말았어요. 그래서일까요? 저도 모르게 드라마에 나오는 의부증 환자 같은 일도 벌어졌답니다. 얼마 전 남편은 은행장이었던 아버지의 도움으로 회사에 큰 공을 세워 상무까지 초고속 승진했습니다. 임원이 되자 기사 딸린 차에 개인 비서까지 생기며 더 좋은 혜택들이 생겼어요. 어느 날 남편의 심부름으로 개인 비서인 최 비서가 우리 집에 들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본 최 비서의 모습에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굽이 10cm는 좋게 되는 뾰족구두를 신고 하체 라인이 훤히 드러나는 딱 붙는 H라인 치마를 입은 그녀는 정말 화려한 생김새의 야한 여자였습니다. 글쎄 위에 입은 셔츠는 단추를 3개나 풀러 가슴골이 보이기까지 했거든요. 눈웃음을 치며 말투도 요상한 것이 회사보다는 술집에 어울리는 여자 같았죠. 그날 퇴근하고 온 남편에게 비서의 흉을 좀 봤습니다. 당신 비서는 왜 그렇게 술집 여자같이 하고 다니는 거야? 최 비서에게 복장 주의를 좀 줘야겠어. 외부인이 보면 저런 비서 데리고 다니는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참나, 아줌마 생각하는 것 하고는. 그런 막장 드라마 좀 그만 봐라, 교양 없이. 최 비서가 과하게 예쁘고 섹시하지. 그래서 최 비서랑 나랑 뭘 어쩐다고 색안경 끼고 보는 거야? 어머, 당신 요즘 갈수록 말이 지나치네? 나는 경제인 안 사람들끼리 모이는 연합회에서 총무도 맡고 있고 독서 모임부터 해서 교양이나 문화 쪽으로는 여러모로 당신 못지 않아요. 내가 막장 드라마 상상하는 게 아니고 옷을 고쳐 입으라고 상사로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 그게 어려워? 사무인 내가 해줄까요? 알겠다고. 그 사람 참 빡빡하게 구네. 최 비서한테 복장 단단히 하라고 말하면 될 거 아니야. 이래서 너무 있는 집 여식이 안 사람으로 들어오면 남편을 쥐어잡고 살 거라고. 그렇게 걱정했던 우리 엄마 말이 맞았네. 아니, 뭐라고요? 전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혼 전 저와 우리 부모님 앞에서 그리 공손하고 겸손한 척 하시던 시모가 뒤로는 남편에게 그런 험담이나 해댔다니 말이에요. 비서의 일은 그냥 제가 예민하게 굴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저는 얼마 뒤 대학 동창이었던 친구 기영이의 연락을 오랜만에 받았어요. 기영이는 중학교 때 친구였다 외국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바람에 헤어졌었죠. 그런데 대학교에 와서 우연히 다시 만나면서 더 친하게 지냈던 친구입니다. 기영이는 그동안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집안 사정이 어려워져서 고시 준비를 접고 취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아버지 상당해서 마음도 안 좋을 텐데 어려운 집안 사정까지 덮치니 안타깝다. 아, 내가 우리 남편 회사에 수시 채용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 아니야, 나 위해 그렇게까지 해줄 필요는 없어. 너희 남편도 불편할 텐데. 불편하긴 무슨. 끝발 있는 남편 이럴 때 한번 써먹는 거지 뭐. 너는 더 기운내서 어머님 잘 챙겨드리고 곧 면접날 정해지면 연락할게. 기영이는 저에게 고마워했지만 제 생각과 달리 면접 기회를 얻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한테 학벌도 좋고 똑똑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당신 회사에서 쓰이면 좋겠어. 낙하산 아니고 수시 채용 면접 기회라도 주면 안 될까? 이름이 뭔데? 강기영. 뭐야, 남자친구였어? 됐어, 당신도 참. 유부녀가 남자 동창 취직 자리를 남편에게 알아봐달라는 게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상무인 내가 우리 회사에서 입질하는 게 있어. 청렴하고 반듯한 내 이미지에 누구 하나 꽂아줬다는 소문이라도 나봐. 그런 청탁은 다시는 나한테 하지 말라고. 남편은 이렇게 제 부탁을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나만 믿으라며 기영이에게 설레발 쳤는데 면접이 어렵게 됐다고 말하기 난감했지만 착한 내 친구는 괜찮다며 안 그래도 공채 시험에 도전할 예정이었다고 말했어요. 다행히 몇 달 뒤 기영이는 남편 회사의 인사팀에 합격했다며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죠. 그렇게 한동안 시간이 지나고 저는 중요한 사람의 부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상사이자 10여 년 동안 상사직을 맡아온 분의 장례식이었죠. 왕성하게 활동하던 50대의 젊은 분이 급성 심장마비로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임 사장의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드리고 식탁에 앉아 혼자서 육개장을 먹고 있었어요. 남편은 함께 온 제가 혼자 밥을 먹든 뭐라든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그곳에 온 회사 사람들, 동종업계 기업인들을 맞이하고 인사다니며 바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미 그곳에 와 있던 기영이는 저를 발견하고는 제 테이블에 같이 앉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왜 갑자기 심장마비? 지병이 있으셨나? 글쎄, 의아함이 남는 죽음이긴 하지. 그런데 말이야, 회사에서 지켜본 네 남편은 생각만큼 좋은 사람이 아니더라. 너도 네 남편 너무 믿지는 마라. 갑자기 심각한 얼굴로 이런 말을 하는 기영이가 이상해 보였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었어요. 여보, 오늘 사장님 장례식장에서 당신 보기 좀 그렇더라. 그게 또 무슨 말이야? 아니, 제3자의 눈으로 지켜보니 말이야. 자기가 상주도 아니면서 거기서 마치 국회의원이 선거 유세하듯 여기저기 인맥 뻗치느라 분주해 보이더라고. 그 모습이 그리 좋아 보이진 않았어. 당신 바로 위 직속 상사가 하루아침에 주검이 되었는데 당신은 별로 슬퍼 보이는 모습도 안 보이던데 다른 사람들 눈에는 어떻겠어. 거 쓸데없이 입방아들은. 그리고 당신 같은 주부가 무슨 회사 사정을 안다 그래. 가서 내 보약이나 갖고 와. 제 말에 양심이 찔려서 그랬는지 남편은 헛기침만 해대면서 더 이상의 대화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틀리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부터 남편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나 방해하던 큰 돌도 치웠으니 내 회사 인생은 탄탄대로겠구만. 라며 대놓고 좋아하게 됐습니다. 공석이 된 사장 자리는 남편에게 돌아갈 것이 확정되었거든요. 저야 사장 사모님이 돼서 영광스러운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노골적으로 좋아하는 남편의 모습이 왜 이렇게 꼴보기 싫은 걸까요? 남의 죽음이라는 불행을 딛고 올라선 자신의 행운을 좋아하는 것이 인간의 실체일까요? 내가 드디어 이 회사의 왕자에 올랐다. 이날을 위해 얼마나 개같이 고생하면서 달려왔는지. 여보, 이제 한 달 뒤에 취임식하고 정식으로 사장님 된다. 당신은 운 좋은 줄 알아. 사장님 사모 되는 거라고. 네네. 능력 있는 남편님 덕분에 저도 사장 사모님 소리 들으니 아주 영광이네요. 근데 이제 그만 좀 웃으세요. 우리 아빠도 사장님이셨지만 당신만큼은 아니었어. 아빠 말씀이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셨다고요. 남편은 제 잔소리가 듣기 싫다는 듯 귀를 파면서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아참, 취임식이면 나는 뭘 준비해야 하나요? 직원들에게 돌릴 떡이라든가. 들뜬 건 당신이구만. 당신은 취임식에 올 필요 없어. 네? 아니, 왜요? 우리 아빠 사장 취임식 때 엄마는 물론 나랑 오빠까지 다. 글쎄, 사장 취임식이 무슨 결혼식이라도 되는 줄 알아? 왜 드레스 빼입고 당신부터 온 가족이 총출동하는 건데. 내 사장 취임식은 그렇게 어중이 떠중이들 다 오는 그런 행사로 하지 않을 거야. 우리 최 비서가 그랬어. 사장 취임식은 격조 있고 품격 있게 회사 요직 핵심 인력과 정재계 인사만 초청해서 아주 프라이빗하고 최고급으로 치를 거라고 말이야. 그렇지만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남편의 취임식으로 설레하던 와중 갑자기 우리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고 말았습니다. 골프 여행차 제주도에 가셨다가 교통사고로 그만. 갑작스러운 보고 소식에 제 친구 기영이는 한달음에 달려왔지만 어찌된 일인지 제 남편은 당최 보이지 않았어요. 당장 장례식을 치러야 할 상주 중 하나인 남편이 없어 급한 마음에 아까부터 장례식 일을 돕고 있던 기영이에게 부탁했습니다. 기영이는 어떻게 남편의 행방을 알았는지 1시간여 만에 남편과 함께 왔습니다. 너무 원망스러운 마음에 남편의 가슴팍을 치며 울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는지 알아요? 남편이란 사람이 지금까지 어디 있었어? 그런데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남편 목과 가슴팍 주변의 수많은 입술 자국들. 하지만 그때 저는 아버지의 죽음으로 경황이 없어서 그냥 지나치고 말았어요. 나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아버지의 상을 치르고 겨우 정신을 추스리며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바로 남편의 사장 취임식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당신은 얼마 전 부친 상도 있었고 하니 무리하지 말고 오늘 취임식에는 오지 마. 취임식 당일 이렇게 말한 남편은 콧노래를 부르면서 출근했습니다. 아직 저는 그 슬픔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남편을 위해 우연히 일어나서 취임식에 갈 채비를 했죠. 취임식에 도착해 일부를 하는 동안 남편에게 아는 체하지 않고 인파 뒤에서 혼자 남편의 사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부를 시작하기 전 쉬는 시간에 축하 선물을 들고 남편 앞에 나타나서 놀라게 해주고 싶었어요. 사장실에 혼자 있을 것 같아 사장 비서실로 향했습니다. 사장실에 가기 위해 사장 비서실을 통해서 들어가야만 했거든요. 아버지 유품이니 골동품. 늘 남편이 탐내던 건데 받고 얼마나 좋아할까? 회사에서는 들을 수 없는, 아니 들려서는 안 되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도둑고양이처럼 사장실 문틈으로 몰래 그 안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광경에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죠. 남편은 자기 비서와 사장실에서 서로 입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동안 남편과 비서가 이런 관계였다니 너무 뼈나면서 어이없는 행태라서 실소가 나올 것 같았어요. 남편이 출장 다니면서 비서와 놀아났던 이야기, 또 따로 미월 여행까지 했던 이야기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일도 하고 재미도 보고 아주 꽉 먹고 알 먹고 둘이 신나게 놀아났겠죠. 자, 이제부터 취임식 2부는 더욱 흥미진진하게 꾸밀 예정이에요. 제가 오늘 오신 손님들을 모두 남자분들로 초대한 이유가 다 여기에 있어요. 다들 양복 입고 점잠 빼고 있지만 이렇게 흥이 오를 때면 젊고 예쁜 여자들 찾는 게 사내들이죠. 그래서 쓸데없는 사람들은 1부 끝나고 죄다 보내고 다른 은밀한 곳에 힘있는 손님들만 모셔서 특별하게 놀 거예요. 이제 곧 그 손님들 모실 예쁜 아가씨들 올 시간이네요. 이런 일은 비서인 저에게 맡기시고 사장님은 어떻게 하면 회사가 더 커질 수 있을지 그런 중요한 이야기 손님들하고 나누고 계세요. 역시 미모만 출중한 게 아니야. 이 똑똑한 머리 어쩔 거야. 그렇지. 사내놈들이 원하는 건 다 한 가지지. 재미없는 취임식을 예상하고 왔을 텐데 2부 행사 보면 다들 좋아 죽을걸? 그럼 내가 그 자리에 쓱 우리 회사 수주건이랑 건축허가 청탁하면 더 잘 먹혀들겠지? 은행장 딸인 아내는 고리타보는 말만 늘어나서 진절머리가 다 났어. 나에게 걸맞는 여자는 채비사뿐이야. 아유, 이쁘고 깜찍한 곳을 어쩌면 좋지. 가만, 2부 행사까지 시간 좀 남지?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우리... 남편은 커다란 사장 소파에 채비사를 넘어뜨리고 그 위로 포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의 광경을 지켜볼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저 두 년놈들을 가만둘 생각은 추워도 없었어요. 그 둘이 포개져 있는 모습을 몰래 핸드폰으로 사진 찍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찰칵하는 카메라 소리가 났지 뭐예요. 미처 핸드폰 카메라 소리를 예상하지 못한 저는 너무 놀라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이윽고 사장실 문을 벌컥 연 남편과 저는 딱 마주치고 말았어요. 뭐야? 당신이 왜 여기... 지금 우리 다 본 거야? 그래. 너희들이 뭐하고 있는지 다 내 눈으로 지켜봤다. 하도 기가 막힌 장면이길래 사진까지 찍어놨지. 참, 그러게 오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취임식에는 못하러 와서.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당장 무릎 꿇고 내 앞에서 사과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게요. 사모님은 초대받지도 않은 취임식에 괜히 오셔서 이런 걸 직접 보고 그래요. 미안하게. 당신 남편이 내 남자가 된 건 이미 한참도 더 된 일이야. 괜히 본처 행사하려고 들지 말라고. 늘 생글생글 웃어가면서 친절하게 대하던 채 비서는 내 앞에서 아주 표독스러운 불륜녀로 돌변하고 말았습니다. 채 비서 말이 맞아. 당신이 본 그대로지. 우리 서로 사랑하는 사이니까 들통난 마당에 우리 관계 숨길 생각은 없어. 미안하지만 당신 남편이 이제 사장도 됐고 당신이나 당신 아버지 눈치 볼 필요 없으니까 당신이 이렇게 알게 됐으니 오히려 잘 됐다. 내가 이렇고 저렇고 설명할 필요도 없겠네. 이제는 너같이 늙은 곰탱이는 필요 없으니까 이혼해. 남편의 불륜 광경을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기야말 노릇인데 뻔뻔하게 굴며 제게 이혼을 종용하는 남편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하늘이 노래지는 것만 같았어요. 현실이 아니라 꿈만 같았죠. 그것도 최악의 악몽이요. 이제 막 사장님 대대 명성에 먹칠하지 않도록 품위 있게 이혼하자고. 내일 우리 쪽 이혼 변호사 연락할 테니까 괜한 싸움 일으킬 생각 말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이혼하고 내 앞에서 사라져줘. 그러게요. 평소에 그렇게도 품위 있는 세무님이었으니까 기대할게요. 설마 하니 남편이나 불륜녀한테 모욕 주고 복수하고 뭐 그런 건 아닐 거라고 믿어요. 은행장 딸답게 조신하고 얌전하게 이혼 서류에 사인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혼하고 나면 나랑 바로 결혼식 올려야죠, 사장님? 입 아프게 뭐 당연한 말을 하고 그래. 내가 왜 굳이 지금 이혼하겠어. 우리 애인이랑 결혼해서 한 집에서 뒹굴고 살려고 하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앞에서 남편과 불륜녀가 하는 말이 이토록 짐승 같을 수 있을까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그들 앞에서 절대 눈물을 보일 수 없었기 때문에 황급히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를 보며 그 두 사람은 낄낄대면서 비웃어댔어요. 사장실에서 달려나오자마자 저는 친구 기영이를 찾았습니다. 기영이는 로비에서 어떤 사람들과 조용히 의논하고 있었죠. 기영아, 글쎄 남편이 말이지. 기영이는 함께 의논하던 사람들과 대화를 급히 마무리해서 보내고 저를 조용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지금 사람들 보는 눈이 많아서 여기서 조용히 나한테 이야기해봐. 지연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나 보고야 말았어. 집에서 그 앙큼한 계집애가 남편이랑 사실 그렇고 그런 관계라는 거. 창피해 죽겠고 그들한테 화가 나서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기영이는 조용히 제 말을 들어주며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고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지연이, 너에게는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정말 미안하지만 사실 전부터 네 남편이 비서와 그런 관계라는 거 알고 있었어. 솔직히 말하면 우리 비서실 사람들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야. 나도 처음에는 너처럼 내 남편한테 화가 났지. 네가 나한테 어떤 친구니? 그래서 내 나름대로 네 남편의 잘못을 캐면서 언젠가 저 남자를 끌어내려야겠다고 계획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지연아, 나만 믿고 내 계획 따라줄 수 있겠니? 응. 나 지금 기댈 곳이 너밖에 없다, 기영아. 너한테 다 믿고 맡길게. 제발 부탁해. 나 이렇게 만든 남편이랑 최 비서한테 복수해줘. 저는 지금 실신하기 직전의 상태라 격해지는 감정을 참고 조용히 집에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계신 집으로 가서 심신을 안정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 혼자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기영이는 자신이 계획했던 일을 하느라 바빴습니다. 기영이가 무엇을 하고 있을지 궁금할 즈음 그는 우리 집 앞 편의점에 와서 맥주 한 캔을 두고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알고 보니 최 비서의 실체는 꽃뱀이었다고 합니다. 남자를 후려서 돈이건 마음이건 다 착취해내는 그런 꽃뱀이요. 대학생 시절부터 술집 여자 일도 하고 돈 많은 남자들 등쳐먹고 사는 것으로 유명했다네요. 이 회사에 입사해서 다른 부서가 아닌 비서 자리를 꿰찬 것도 남편이 사장이 되면 사모님 자리를 자신이 꿰찰 속셈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비서는 따로 5살이나 어린 잘생긴 남자친구도 함께 만나고 있었다는군요.
남편에게서 받은 돈과 선물은 일부 그 남자에게 흘러가고 있었으니 이 사실을 남편이 알고나 있는 걸까요? 그렇게 살아온 채비서니까 그 퇴폐적인 취임식 이부를 생각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일반적인 경제인들에게 그 이부 행사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요정정치, 술집 청탁도 사실 옛날 일이고 지금은 큰일 날 일인데 채비서나 그것을 좋다고 한 남편이나 정말 수준 떨어지는 것들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취임식 이부에 대한 뒷말이 나왔다고 기영이는 이야기했습니다. 어디서 술집 아가씨 같은 야한 옷을 입은 여자들이 이부 행사장으로 들어와서 손님들 옆에 한 명씩 앉았다고 하네요. 의식이 있고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미 기함에서 그 자리에서 물리치고 나와버렸고 그런 것을 좋아하는 부패한 사람들만 남아서 여자들과 음탕하게 놀았던 것이죠. 하지만 그 모습은 결코 그들의 뜻대로 은밀하게 남을 수 없었습니다. 기영이가 사전에 계획했던 대로 그 2부 행사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물론 부패한 정재계 인사 그리고 술집 여자들까지 그들이 한 행태 하나하나가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그 촬영 영상을 빌미로 참석했던 인사들에게 기영이는 협박을 했죠. 저는 건설회사의 한 영심적인 직원입니다. 저는 우연히 신임 사장 취임식에서 이런 광경을 목격하고 공익을 위해 제보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죠. 이 영상이 바로 언론사나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가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저와 협력관계를 이루는 것이 나을지는 영상을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제가 드리는 요청에 협조해 주신다면 이 영상은 아무도 모르게 폐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 손님들은 가진 것이 많은 자들이었어요. 부와 권력, 아내와 자식들이 있는 가정까지. 이 영상 하나로 그 모든 것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두려운 존재였겠죠. 문자를 받은 몇몇 인사는 돈을 요구하는 거냐, 얼마면 되냐, 협박이 중재인 것은 아느냐, 너 콩밥 먹고 싶냐 이렇게 과격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자들조차 하루 만에 제가 어제 드린 연락에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뭐든지 원하는 것은 들어드릴 테니 절대 영상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잔뜩 엎드려서 분부만 기다리고 있는 처지가 되었네요. 내 남편을 겪어보니 이런 똑같은 작자들도 한심하고 그들의 가족까지 불쌍할 지경이었어요. 저는 그 영상을 공개해서 그 가족들이 실체를 알았으면 했죠. 하지만 기영이는 저를 막아섰습니다. 안 돼. 우리가 감정적으로 나오면 모든 일을 그르칠 거야. 네 복수의 상대는 전 남편과 채비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 그 영상은 절대로 세상에 나와서 안 될 판도라의 상자지. 기영이의 말은 현명했습니다. 결국 저는 기영이가 하자는 대로 따랐습니다. 기영이는 그들이 애가 타도록 며칠 뒤에야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는 지금 취임한 신임 사장의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행태를 참을 수 없기에 그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와 회사에 대한 약조를 하신 부분은 절대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또한 사장의 해임한 이사회를 열 때 해임에 한 표를 던져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장이 저질러온 횡령과 직원들에 대한 갑질 정황에 대해 정제계에 퍼뜨려서 아주 이 업계에서 매장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전 돈이나 여타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건설회사 사장 자리에서 지금 한 사장을 끌어내리는 것뿐이죠. 사람이란 참 웃깁니다. 아니 권력을 가진 자들이라 더욱 그런 걸까요? 처음에는 자기들에게서 돈이든 뭐든 뜯어갈 줄 알았던 협박범이 원하는 것은 오로지 남편의 파멸이라고 하니 그들은 손을 들어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 하나같이 굳게 기영이에게 협조를 약속했어요. 지연아, 하나 남은 계획이 있어. 이건 너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야. 뭔지 말해봐. 네 말이라면 뭐든지 다 들어줄 수 있어. 너희 아버지께서 예전에 남편 위해서 회사에 큰 자금 대출 승인해준 적 있잖아. 이번에는 반대로 그 은행장들에게 긴급 자금 회수라는 회사에 압력을 가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우리 아빠 힘으로 그 자리까지 올라간 인간을 이번엔 반대로 끌어내리자는 거네? 정말 좋은 생각이다. 그 은행장들은 우리 아버지와 긴밀한 관계셨고 저를 어릴 때부터 봐오셨던 삼촌 같은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렵지 않게 그분들을 찾아뵐 수 있었습니다. 지연아, 아버지 갑자기 그렇게 되시고 엄마랑 잘 지내고 있는 거니? 그래, 나를 찾아온 이유가 뭐니? 뭐 부탁할 게 있다고? 저는 솔직하게 겪어온 상황을 모두 말씀드리고 남편에게 복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삼촌은 그 남편의 천인공노할 악행을 들으시고는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우리 형님이 부탁하셔서 그 건설에서 도움 준 건데 그 은공도 모르고? 걱정 마라.
우리 은행은 물론이고 그때 대출 승인해준 은행장 모두에게 내 연락 돌리마. 그 자식이 사장 자리에 있는 한 우리 은행들은 앞으로도 절대 자금 대출하지 않을 거라고 단단히 일러주겠어. 이렇게 저를 위해 모든 인맥을 동원하실 거라고 약조해 주셨어요. 제가 이 일을 도모하는 동안 기영이는 회사의 몇몇 대주주와 은밀히 접촉했습니다. 그리고 취임식 이후에서 벌어진 일과 남편이 벌여온 횡령과 불륜 행각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세상에 믿을 수가 없네요. 2020년대에 이런 일이 바로 내 회사에서 벌어지고 있다니. 어쩐지 10년 넘게 회사 잘 운영하던 전임 사장이 갑자기 그렇게 되고 나서 올라온 인물이 그럼 그렇지. 애초에 난 한 사장 반대했었다고. 보여준 이 모든 게 사실이 맞나요? 그러면 우리 대주주들이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한 사장 끌어내려야죠. 그렇게 광분한 대주주들은 조만간 남편의 사장 해임안을 상정하는 주주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기영이와 제가 준비한 복수극은 마무리에 다다랐습니다. 2주 뒤에 열릴 사장 해임 주주회의에서 전 남편은 처절하게 짓밟힐 것입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집에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 내 집 가지러 들른 것뿐이야. 아예 채비서랑 살 집 마련했거든. 그렇구나. 그럼 다 가져가 네 물건들. 어차피 이 집은 우리 부모님이 해주신 거니까 넌 몸만 빠져나가면 되겠구나. 뭐야, 당신 같이 살던 남편이 나가는데 아주 평온하다? 뭐 그 사이에 딴 놈이라도 생겼냐? 아, 그 강기영인가는 그 친구놈이랑 그렇고 그럼. 그래, 내가 전부터 그놈 이야기할 때 알아봤어. 얌전한 척 조신한 척은 다 해놓고 너도 결국은 나랑 똑같은 거잖아. 똥눈에는 똥밖에 안 보인다더니 당신이 그 똥이구나. 기영이랑 나는 너랑 채비서 같은 그런 더러운 관계 아니야.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 진짜 친구. 당신같이 더러운 사람은 그런 친구가 주변에 없어서 이 마음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말이야. 아, 당신 이혼 변호사 왔길래 우리 측 이혼 변호사 붙여줬어. 아마 당신이 요구하는 건 하나도 당신 뜻대로 안 될 거야. 잘 들어도 당신은 곧 땅을 치고 지난날을 후회하게 될 거고 이 집도 우리 재산도 땡전 한 푼 못 받고 거지로 나가게 될 거야. 그 신세가 되었을 때 네가 아끼고 총애하는 채비서가 어떻게 나올지 아주 궁금해지는데? 그날이 오면 내가 구경하러 갈게. 팝콘 사들고서 말이지. 남편은 이렇게 단호하게 자신에게 험한 말을 늘어놓는 저를 보고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도 하기 싫다는 듯 자기 집만 챙기고 급히 집에서 나갔습니다. 저는 바로 이 집을 부동산에 매도하겠다고 연락했어요. 그 더러운 전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집은 이제 제게 필요가 없으니까요. 남편에게 배신당한 뒤로 저는 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좋은 집 딸로 운 좋게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고 결혼한 뒤에도 경제적 궁핍 없이 남편 뒷바라지만 하면서 지내온 세월이 무상하더군요. 남편에게 제 모든 것을 올인했던 만큼 그에게 버림받고 나니 저는 스스로 일어설 수 없을 만큼 무력했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노력해서 성취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제는 집안의 요구대로 남편의 성공에 나를 맞추지 말고 내 자신을 위해서 홀로 서기를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과 살고 있던 집을 팔고 나서 엄마가 계신 본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렴한 원룸을 하나 얻어 간소하게 살림을 꾸리고 살았죠. 이혼한 네가 어디 조그만 원룸에 산다고? 언제부터 그런 데 살아봤다고 그러는 거야. 청승 떨지 말고 집으로 들어와. 엄마는 방이 5개 이상인 저택에만 살아본 제가 어떻게 그런 데서 살 수 있겠냐고 걱정하셨지만 저는 도리어 좋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살 집은 크건 작건 간에 오롯이 제가 벌어서 마련하는 곳으로 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기영이는 저의 홀로서기를 크게 응원해 주었어요. 난 진작에 널 알아봤어. 중학교 시절 다른 친구들은 네가 있는 집 딸내미라 세상물정 모른다고 했지만 넌 그때부터 강단 있고 친구도 도와줄 줄 아는 멋진 친구였거든. 지금이라도 너의 진정한 독립 축하하고 응원해. 저는 천군만마를 얻은 듯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경력 하나 얻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배우고 취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한 여자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제 인생을 읽으면서 하루도 잊은 적은 없습니다. 바로 남편과 불륜녀에 대한 복수 말이죠. 드디어 주주총회의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영이는 특별히 영상통화로 저에게 은밀히 이 멋진 광경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주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남편이 씩씩대며 들어왔어요. 저는 오늘 이 회의가 열린 것에 깊은 유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임 사장을 노리는 중상모략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증거가 있습니다. 강비서 보여주세요. 이윽고 기영이는 큰 화면에 전 남편이 회사의 자금을 횡령했던 일과 그에 대한 증거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저건 회사 운영하다 보면 흔히 있는 수준입니다. 제 이익을 위한 횡령이 아니라고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사장님. 더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남편은 기영이를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취임식 2부 동영상 자료인데 이 자리에서 틀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 말에 놀란 전 남편은 뛰어나가서 기영이가 들고 있던 조작 리모컨을 번개처럼 빼앗았습니다. 아니요! 이런 건 보실 필요 없습니다. 이 모든 영상은 강비서가 벌인 모함입니다. 강비서는 내 아내를 좋아해요. 그래서 나를 파멸해. 잠깐만. 그 영상이 뭐든 나는 상관없고 한 사장이 장기 불륜녀 때문에 조강지처와 이혼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죠? 이거 참 곤란하군요. 나는 한 사장 보고 그 큰 금액을 회사에 대출해준 것이 아니에요. 당신 장인어른에게 내 신세진 것들이 있어서였지. 그러니 오늘 내로 우리 은행 대출 300억 당장 회수해 주시오. 그리고 다른 은행장들도 들불처럼 여기에 거들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우리 회사에 대출해준 은행장들이 하나같이 회수하려 들면 우리 회사 부도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큰일이죠. 은행장님, 저 한 사장만 끌어내리면 긴급 회수는 없던 일로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리만 해주신다면 지금 이자는 잘 갖고 있는 회사니 당장 내일 회수하라고는 못하겠지요. 그럼 다행 아닙니까? 저 한 사장만 해임하면 우리 회사는 살아날 수 있어요.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주주들은 100% 찬성으로 한 사장 해임안을 통과시켰고 이제 전 남편은 사장 자리에서 불명예스럽게 내려오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이럴 수는 없어. 내 청춘을 모두 바친 회사야. 이렇게 물러낼 수 없다고. 모든 주주와 은행장들이 떠난 텅 빈 회의실에 남편은 홀로 남아있었어요. 기영이는 조용히 남편에게 가서 저와 하고 있던 영상통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전 남편, 내가 팝콘 사들고 가지는 못해서 영상통화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봤어. 어때? 내 말에 틀림이 있었어? 이 사악한 여자, 네가 나를 이렇게 망쳐놓고 너는 무사할 줄 알아? 강비서 너는 잘 될 것 같냐고? 나도 내 사람들이 있고 회사에 힘이 있어. 이대로 물러설 줄 알아? 남편은 한 마리 야수처럼 분노에 휩싸여서 나와 기영이에게 막말을 퍼붓던 중이었어요. 갑자기 회의실로 최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에요? 사장님 해임됐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모두 사실이고 앞으로 한 사장님은 사장은커녕 이쪽 업계 어디에서도 불러주는 곳이 없을 거야. 업계 전체에 아주 악질의 저질로 소문이 나버렸거든. 뭐라고? 나 이딴 남자한테 죄다 투자하고 있었던 거야? 어이가 없네. 아우 짜증나. 최 비서, 너는 나 버리지 않을 거지? 우리는 진짜로 사랑하는... 사랑? 지랄하고 있네. 사장 자리에서 떨어지고 이제 어디 취직도 못한다면서. 그럼 무능한 논팽이한테 내가 왜 붙어있니? 역시 이제야 최 비서, 아니 최명이 네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아니 내 본명을 어떻게 알고. 그래도 내 친구의 전 남편이고 한 달 정도 사장으로 살았던 사람이니 제가 알아낸 사실 하나 알려드리죠. 최 비서, 아니 최명희 씨는요, 나이도 경력도 속인 가짜입니다. 27살이 아니라 34살이고 대학 다닐 때부터 룸사롱에서 술 따르던 여자예요. 돈 많은 아저씨들 물어서 용돈 받아먹고 살던 애가 회사에 처음 취직한 것도 다 그 돈 많은 오빠 덕분이지 아마? 누구 돈 많고 멍청한 남자 하나 꼬셔서 팔자 고치려고 회사 들어왔겠죠. 이런 재수가 없으려니까 이딴 회사 그만두면 그만이지. 한 사장 당신도 나한테 이제 연락하지 마. 구질구질하니까. 어디 해외여행이나 나가야겠다. 스트레스 받아서 피부 다 상하겠네. 그리고 최 비서 혼자 호련히 떠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남편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소리를 질러댔어요. 이 현실을 믿을 수 없어 몸부림을 쳐대고 있었습니다. 기영아, 그만 됐어. 이제 영상통화 끊자. 그런 전 남편의 모습을 끝으로 다시는 전 남편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어느 날인가 저에게 전화도 걸었던 그이지만 저는 한 번도 전 남편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들어봐야 뭐가 좋을까요? 저에게 원망을 퍼붓고 욕하는 것을 듣기 싫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후회한다 해도 저는 그에게 요만큼의 여지를 줄 생각도 없으니까요. 어느 날인가 시모가 연락해서 저에게 자기 아들의 인생을 파탄냈다며 저에게 온갖 욕과 저주를 퍼부었죠. 네가 내 아들 사장 자리에서 끌어낸 장본인이라던데 그게 진짜냐? 그러고는 못 산다. 내가 부적 써서 너에게 저주 퍼부을 거야. 내 아들 신세 망친 네 악결도 절대 순탄치 않을 거라고. 잘난 아들 하나 보고 사시는 평범한 어머니이니 제가 얼마나 미워 보이실까요? 전 남편의 불륜과 저에게 했던 잘못은 그저 시모에게는 티끌과 같겠죠. 그래서 이러쿵저러쿵 설명도 드리지 않고 조용히 말씀을 듣다가 통화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전 남편과의 파란만장했던 결혼은 끝을 맺고 말았습니다. 한때 누구나 부러워할 결혼도 하고 회사의 사장 자리에까지 올랐지만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불쌍한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런 인간과 살아온 세월을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자다가 벌떡벌떡 깹니다. 제 청춘이 너무 아깝고 억울해서요. 그렇지만 이혼녀 딱지 붙이고 청승맞게 살고 있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구한 저에게 얼마 전 축하받을 만한 일이 생겼거든요. 제가 가고 싶은 회사에 취직하게 된 거예요. 경력도 없지 나이도 많지 신입으로 지원하는 저를 두고 면접관님들은 이상한 눈초리를 보냈어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밝혔습니다. 못된 남자에게 꼬여서 취직도 못해보고 결혼한 뒤 허송세월을 보낸 그 이야기를요. 처음 면접관님들은 제가 솔직하게 사적인 이야기를 하니 놀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 마치고 나오며 아 여기도 떨어졌구나 싶었지만 그래도 속은 시원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저에게 함께 일해보자고 손을 내밀어준 것이에요. 이 기쁜 소식을 우리 부모님 그리고 친구 기영이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소식을 전한 다음날 저녁 기영이는 꽃 한 다발을 들고 제가 사는 원룸 앞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축하 저녁을 사주겠다며 저를 파스타 식당으로 데려갔죠. 내가 아직 능력이 부족해서 고급 레스토랑은 못 가고 대신 파스타 집에 왔어. 우리 고급진 지원이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 야, 장난치니? 나 요즘 맨날 혼자 밥 해먹고 반찬 없을 땐 김에 밥 싸먹는단 말이야. 아, 이 파스타 얼마만이냐? 너무 맛있겠다. 너의 첫 취직 진심으로 축하한다. 그리고 나도 축하해줘. 회사에서 비서실장으로 승진했거든. 오, 정말이야? 역시 회사에서도 너의 능력을 알아주는구나. 잘됐다. 어머님 진짜 좋아하시겠다. 맞아. 우리 엄마가 그 소식에 눈물을 흘리셨지. 그리고 엄마가 너 한번 집에 데려오래. 뜨끈한 집밥 먹이고 싶다고. 좋지. 너희 엄마 음식 솜씨 좋으셨잖아. 중학교 이후로 얼마만이야? 에휴, 이 바보야. 물론 얘 친구라 밥 해주시는 거기도 하지만 내가 엄마한테 털어놓았거든. 우리 엄마도 이미 눈치채고는 있으셨지만. 저는 기영이의 말이 무슨 말인지 영문을 몰라 했습니다. 그리고 기영이는 저에게 첫 고백을 했습니다. 나 너 좋아한다고. 아니 옛날부터 너를 좋아했단 말이야. 그래서 엄마가 너 한번 보고 싶다고 하신 거야. 제가 눈치가 없었던 걸까요? 하지만 기영이는 저와 만나는 동안 조금 더 추근대는 남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손 한 번 잡아본 적 없는 그냥 친구였는데 게다가 저의 더러운 이혼 과정을 지켜본 사람이 나에게 고백을 해주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로는 파스타가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기억도 나지 않고 가게를 나오자마자 서둘러 집에 왔어요. 가슴이 너무 쿵닥거려서 뭘 할 수가 있어야 말이죠. 집에 돌아온 뒤 기영이는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지연아, 아까 너무 놀랐지? 너에게 부담 준 것 같아서 미안해. 하지만 난 오랫동안 숨겨온 진심이니까 언젠가는 네가 받아줄 거라고 믿는다. 그 뒤로 가끔 기영이와 연락하며 고백은 없었던 듯 친구처럼 대하고는 있지만 제 마음은 넘실대는 파도처럼 일렁였어요. 저도 아직 제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전 이혼녀잖아요. 결혼도 안 한 기영이에게 언감생심 그건 못할 짓이니까요. 그렇지만 늘 제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전 남편의 복수를 도와준 기영이는 이제 제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죠. 그저 친구처럼 평생을 갈 줄만 알았을 뿐 그래서 제 마음은 아직 갈팡질팡입니다. 사실 제가 여기에 사연을 보내게 된 것도 바로 이 고민 때문이에요. 주변 사람들과는 나누기 어려운 그런 민감한 일이니까요.
제가 기영이와 연인으로 만나는 것이 괜찮을지, 혹여 결혼까지 가도 너무 뻔뻔한 일은 아닐지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혼녀와 미혼남의 결혼이라니 이렇게 욕을 하셔도 전 어쩔 수 없고요. 여러분들의 남겨주신 댓글을 찾아보고 제 마음을 잘 정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도 될까요?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인천으로 이사를 해서 새로운 일상을 기대하고 있는 여성인데요. 이사를 해서 그런가 제 지난 날들을 문득 돌아보게 되었어요. 후회하면서 살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지나간 날들 속의 선택이 후회되어서 가끔씩 허탈해지네요. 제가 어느새 팬이 되어서 애청하고 있는 채널에 제가 겪은 일을 보내면서 제 안의 허탈함, 후회도 날려버리고자 하는 소망이 있네요. 어디 가서 제 이야기를 자세히 떠들어본 적은 없어요.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그랬죠. 저는 나이 30이 되던 해 일기예보에도 없었던 비가 갑작스레 내렸던 초여름의 어느 날에 결혼식을 올렸었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운이 따라주지 못했던 날씨마저 미래를 예견해주는 장치였나 싶네요. 남편하고는 3년여를 사귀었어요. 정말로 3년 기간을 꽉 채워서 연애한 건 아니었고요. 남편이 지방으로 근무지를 1년 옮겼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1년은 장거리 연애하는 사이였죠. 뿐만 아니라 제가 반년간 일본에 가서 일을 하기도 했었네요. 그래서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얼굴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연애는 1년 반 정도를 했다고 봐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요. 우리나라는 아직 동거의 보수적인 사회잖아요. 그럼에도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결혼 전에 동거를 해봐야 상대의 진면목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게 왜 그렇겠나요? 같이 살아봐야 데이트만 해댔던 연애에서는 몰랐던 진짜 백이 상대의 모습을 안다는 거예요. 심지어 저는 남편하고 장거리 연애를 했던 기간이 꽤 되었기에 상대를 잘 몰랐어요. 바보같이. 오히려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했죠. 멀리 떨어져서도 이렇게 서로에 대한 애정이 식지 않고 만나면 싸우지도 않고 교제를 잘 하는데 결혼해서는 얼마나 더 잘 지낼까? 아무래도 오빠하고 나는 천생연분인 것 같아.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평온한 사이를 벌써 3년 가까이 유지하는 게 말이 돼? 와, 신기하다. 나도 맨날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린 어쩜 이렇게 서로 싸울 일도 없이 잘 맞을 수가 있지? 우리 그냥 더 시간 끌지 말고 결혼할까? 남편이 장난스럽게 꺼냈던 결혼이라는 말,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걸 기점으로 저희는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었죠. 그러나 연애하고 결혼은 천지 차이,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야 어째서 결혼은 미친 짓이다라는 말이 오죽하면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솔직히 자존심 때문이라도 결혼을 후회하지 않으려고, 제가 한 선택에 불만을 갖지 않으려고 꾸역꾸역 좋은 쪽으로 어떻게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 억지 노력도 한두 번이지 매번 사람을 돌아버리게 만드는 남편 때문에 도저히 계속 그럴 수가 없었어요. 결혼 전에는 싸울 일도 없었던 남편하고 제가 갑자기 치고받고 싸우기라도 했냐고요? 차라리 그런 거라면 나았을 것 같아요. 치사하게 남편이 먹을 것 가지고 쪼잔하게 굴면서 사람을 서럽게 만든 게 문제였기 때문이죠. 여성이라면 누구나 생리를 겪으니까 생리통에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제가 간혹 컨디션에 따라서 이 생리통이 엄청 심해지는 사람이었는데요. 밥도 안 넘어가고 빈속에 계속 헛구역질을 하는 수준이었어요. 생판 남이라도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서 그렇게 아파하고 있으면 신경 쓰이지 않나요? 그게 보통 아니에요? 그런데 남편은 너무 특이한 사람이었습니다. 나 집에 온 것도 모르고 이불 속에서 끙끙 앓고 있네. 당신 또 생리통인지 뭔지 그거야? 일하고 돌아와서 피곤해 죽겠는데 마누라가 죽상하고 있으니까 전혀 힘이 안 난다. 저녁밥도 안 해놓고. 그럼 난 뭘 먹으라는 건지. 여보, 왔어? 하도 아파서 앓느라 들어오는 소리도 안 들렸네. 냉장고에 감자 조림하고 김치 볶아놓은 거하고 이것저것 있으니까 알아서 꺼내다가 차려 먹어. 밥솥에 밥 있어. 밥도 차갑고 반찬도 차가운 거네?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기 싫은데. 갓 지은 밥으로 먹고 싶은데. 나 뚝배기에서 팔팔 끓는 찌개 먹고 싶은데. 아니면 따끈한 계란찜 같은 거 먹고 싶은데.
자꾸 그러고 싶다고 말만 하지 말고 여보가 직접 그렇게 해먹어. 난 하루 종일 물만 간신히 삼켰어. 힘도 하나 없는 사람한테 그런 거 말해봤자 소용없어. 그리고 여보만 이래? 나도 낮에 컴퓨터로 작업했고 아파서 밀린 게 있어서 이따 새벽에 잠 못 자고 계속 일해야 돼. 생리통 그거 너무 걸리적거리네. 당신 그거 생리 빨리 하고 빨리 끊으면 안 돼? 다른 여자들은 그런 거 가지고 별로 고생 안 하는 것 같은데 당신은 자꾸 유별나게 엄살도 심하고 하여간 별로인 것 같아. 저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생리를 어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나요? 인체의 신비인 것이고 자연의 섭리니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남편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너무 무식해 보였고 한마디로 좀 깬다 싶었어요. 저런 남자일 줄 몰랐어요. 가뜩이나 아파서 예민한데 남편까지 그러니까 너무 서운했죠. 그래도 바깥에서 일하고 온 사람 최대한 배려해주고자 해서 별말은 더 안 얹었어요. 남편도 회사에서 이런저런 일이 많았기 때문에 예민하게 군 걸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니었어요. 저에게 그런 식으로 모난 말을 던졌던 이유, 자기가 먹고 싶은 저녁밥을 못 먹어서 그랬던 거예요. 얼마 후에 시어머니께 이런 소리를 들었죠. 얘, 너 저녁밥도 안 차린다면서? 우리 아들이 하루 종일 밖에서 돈 버느라 오만 개고생 다 하고 집에 딱 돌아왔는데 빈밥상으로 맞아주다니. 너도 참 너다. 너도 정말 대단하다. 오빠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던가요? 그거 참 이상하네요. 어머님께 그런 거 전해드릴 시간에 반찬 한 가지라도 만드는 법 배워서 본인이 요리를 하면 될 것을 제가 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 너무 수동적인 것 같아요. 어머님, 원래 어머님의 아들은 옛날부터 이랬나요? 뭐가 어쩌고 저째? 얘가 이혼 가정에서 난 애라 그런가 말을 할 때 막 하는 경향이 있네? 외동처럼 자라서 그런가 이기적인 면도 있는 것 같고. 제 친정 부모님께서 저 어렸을 때 이혼을 하시긴 했죠. 저희 오빠는 아빠하고 저는 엄마하고 이렇게 각각 떨어져 사느라 제가 외동처럼 자란 것도 맞고요. 그런데 어머님의 아들은 이혼 가정 자식도 아니고 위로 누나만 2명이라 외동으로 자란 것도 아닌데 왜 저보다 잘하지 못해서 혼자 밥도 못 차려 먹나요? 참 희한하네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한참 언성을 높이시며 잔소리를 쏟아내시더라고요. 저도 내심 너무 감정적으로 말대꾸를 했나 싶어서 아차 싶긴 했기 때문에 가만히 듣고 있었네요. 시어머니께서 당신의 아들만 유별나게 편애하시고 며느리는 얄미워하시는 안 좋은 방향으로 전형적인 분이시긴 했지만 별로 신경은 안 썼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제가 시어머니하고 사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같이 사는 인간이 제 신경을 계속 건드리면 그건 문제였습니다. 여보, 난 아팠을 뿐인데 왜 내가 밥 안 차려줬다고 그걸 어머님께 벌써 고지고대로 다 일러 바쳤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쪼잔한 사람이었어? 우리 엄마가 순간 욱해서 그러신 걸 거야. 그러니까 네가 못 들은 척 그냥 넘겨주면 좋겠어. 근데 나보고 쪼잔하다니? 사람이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다고. 내가 먹을 거 문제로 속이 좀 상했으니까 우리 엄마한테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무슨 쪼잔하다고 표현을 하냐? 아, 머리 아파. 난 솔직히 내가 이런 대화를 여보하고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황당해. 여보, 우리 애들 소꿉장난 아니고 다 큰 어른들끼리 결혼한 거야. 다시는 이런 소모적이고 유치한 걸로 내가 머리 아플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알았지? 나는 그냥 일하고 돌아와서 그날 허기졌던 게 싫었던 것뿐인데 내가 뭘 잘못한 건진 모르겠지만 네가 기분이 안 좋다니까 내가 네 말을 따를게. 내가 양보하지 뭐. 나는 아량이 넓은 남자니까. 이때부터 뭔가 느낌이 싸했어요. 이 남자 화법이 대체 왜 이럴까? 분명히 같은 주제를 가지고 대화란 걸 하고 있는데 왜 겉도는 느낌일까? 그런 인상을 받긴 했었어요. 제가 너무 신경 쓸 요소가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다음에는 아예 생리 시작하기 전에 일어나는 배란통도 무척 심하더라고요. 진통제를 먹어도 아파서 끼니도 못 챙겨 먹다가 양배추가 위장에 좋다는 게 문득 생각이 났어요. 양배추를 쪄서 밥에다가 간장 찍어 싸먹으면 간단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퇴근하면서 집 앞에 있는 식자재 마트에서 양배추 한 통 좀 사달라고 그랬습니다. 남편 줄 밥은 따로 다 차려놓고요. 그런데 귀가한 남편의 손을 보니까 텅 비었더라고요. 여보, 양배추는 어디 있어? 설마 등에 맨 서류 가방에 들어있는 거야?
에이, 여기 양배추가 어떻게 들어가? 없어. 마트에 가보니까 양배추 전혀 없던데? 뭐라고? 아니, 지금이 무슨 양배추 대란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그게 왜 없어? 그건 1년 365일 마트에서 취급하는 품목 아니야? 진짜로 마트에 없었어? 그거 신선 코너에 따로 들어가야 하는 건 알고 있지? 아, 당연히 알지. 거기를 내가 몇 번을 가봤는데 그 사실을 모를까 봐서? 없었다니까. 기껏 퇴근하면서 들러준 사람한테 수고했다, 고맙다 이런 말은 못할 망정 자기 생각만 하고 진짜 너 이기적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픈 몸을 이끌고 꾸역꾸역 그 마트를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떡하니 양배추가 쌓여있더라고요. 그거 결제하는데 얼마나 열이 받아서 손이 떨리던지 제가 남편에게 따졌죠. 왜 거짓말했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에게 뭐라고 그랬던 줄 아시나요? 뭐야? 본인이 직접 마트 가서 양배추 사면 되는 거였는데 피곤한 나를 시켜 먹으려고 했던 거였어? 아주 무서운 여자네. 내가 거짓말을 하기에 앞서서 당신이 먼저 치사하게 굴었으니까 서로 감안해서 없던 일로 해. 내가 양보할게. 양보해서 그냥 없던 일로 하자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런 해괴한 결론이 나온단 말인가요? 제가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한참을 그 사건을 곱씹었어요. 연애할 때는 왜 이 남자가 이토록 독특하게 이상한 사람인 걸 몰랐을까 하는 후회로 자책도 하였죠. 제가 너무 눈치가 없고 아둔한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이상한 건 남편인데 반성은 제가 하고 있는 이 황당한 상황은 날이 갈수록 더 정도가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찜닭을 시켜 먹었는데 제가 잠깐 반찬 하나를 꺼내러 간 사이 남편이 닭다리를 제 목까지 가로채려고 하다가 그걸 바닥에 흘렸더라고요. 제가 어이없어서 가만히 쳐다봐 주니까 남편은 횡설수설을 했어요. 닭다리 부위가 기름이 져서 몸에 안 좋대. 그래서 내가 대신 먹어주려고 했어. 아, 그래? 근데 미안하지만 나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빨리 죽자는 주의여서 내가 부드러운 살 먹을 테니까 건강한 가슴살이나 많이 먹어줘. 제가 태연하게 받아쳤더니 남편이 콧김을 씩씩거리면서 뿜더라고요. 그러더니 기어이 부드러운 살을 쏙쏙 자기가 빨리 골라먹고 가슴살을 은근히 제 앞으로 밀어놨어요. 단팥빵 여러 개 든 걸 사왔더니 팥들은 부분만 싹 중점적으로 먹고 테두리만 지저분하게 남겨놓은 걸 보고 제가 기겁했습니다. 살다 이렇게 매너 없는 사람을 처음 봤어요. 삼겹살을 같이 구워 먹잖아요. 그러면 오돌뼈 있는 부분들은 기가 막히게 골라내서 제 앞으로 밀어줬습니다. 자기는 부드럽고 맛있는 부위만 먹었죠. 무슨 남자가 이렇게 찌질할 수가 있는지 저는 매 순간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같이 대형마트라도 가서 장을 보면 자기는 먹고 싶은 거 싹 다 카트에 담으면서 제가 뭐 하나라도 고르기라도 하면 얼마나 눈치를 주면서 한숨을 땅이 꺼져라 쉬는지 몰랐어요. 그런 거에 계속 반응해주자니 이런 남자랑 결혼한 스스로가 비참해져서 제가 참았을 뿐입니다. 이악 물고 애써 이걸 어떻게 사람 만들어서 데리고 살까 고민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일이 터지고 말았죠. 모처럼 금요일에 저도 아무 일정이 없었고 남편도 그날 연차를 쓰게 되었어요. 대기업이 아니라서 그런 건지 어쩐 것인지 쌓여있는 연차를 소진하라는 압박이 들어왔던 거였죠. 요즘 업무도 안 밀리는 때라서 연차 쓰기에 너무 아까운데 위에서 자꾸 압박을 주니까 별 수 없네. 그래도 주말하고 붙어있는 금요일에 쓰기로 했으니까 그나마 덜 억울해. 당신 혹시 금요일에 따로 할 거 있어? 아니, 별일은 없는데 엄마가 한번 여기에 들르고 싶다고 하셔서 금요일에 오시라고 할까 나 혼자 생각 중이었어. 장모님이? 아니 뭐 오시는 건 상관이 없다지만 왜? 특별히 오실 일이 있나? 특별한 일이 있어야지만 오는 거야? 엄마가 요즘 주변에서 고춧가루하고 매실 엑기스 이런 걸 많이 받으셨대. 그래서 그걸로 반찬 같은 거 자주 만드시는 것 같은데 여보도 알겠지만 엄마 혼자서 그런 걸 어떻게 다 드시겠어. 기껏 만드셔도 혼자 다 못 드시니까 이웃집들하고 나눠 드시는 것 같더라. 뭐? 혼자 소진을 다 못 하시니까 그걸 이웃집하고 나눠 드신다고? 와, 얘기만 들어도 너무 아깝다. 당신 장모님한테 그런 손수 만드신 반찬들 다 보관 잘 하셨다가 우리 좀 달라고 당장 말 좀 드리지 않고 뭐 했어? 엄마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매일같이 시시콜콜 하시는 건 아니니까 나도 몰랐지. 엊그제 통화하면서 이런저런 대화 나누다가 알게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안 그래도 반찬 우리한테 주시면 잘 먹을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 드려놨어. 아, 그래? 잘했네. 그러면 이번에 오실 때 반찬들 가지고 오시겠네? 나 좋아하는 반찬도 이왕 오시는 김에 만들어서 가져오시라고 하면 안 될까?
당신이 지금 카톡이라도 얼른 남겨봐. 미역 줄기볶음하고 명태포 조림하고 이런 것들 나 엄청 잘 먹잖아. 당신은 이런 난이도 있는 것들 만들 줄 모르니까 장모님한테 해달라고 하자. 남편이 갑자기 신이 나서 떠들어대는데 저는 왜 이상하게 그 모습이 얄밉게 느껴졌을까요? 메추리 알에다 소고기랑 꽈리고추까지 넣은 장조림을 먹고 싶다면서 입맛도 혼자 다시던데 그 대목에서 저는 약간 속이 울렁거렸어요. 상대의 먹는 모습이 그저 음식을 먹는 걸로 보이지 않고 처먹는 것으로 보이면 콩깍지가 다 사라진 거라고 하던데 먹는 게 아니라 단지 먹는 신용을 하는 모습에서도 제 기분이 가라앉은 걸 감지하면서 저는 스스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왠지 제 안에서 남편에 대한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느낌이었다고 할까요? 결혼이 애들 소꿉장난도 아니고 기분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굴면 책임감 있는 어른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겠다.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저 스스로 남편보다 제가 인격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에 걸맞은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요. 충동에 져버릴 때도 있긴 했지만 하여간 저는 기본적으로 저급하게 굴고 싶진 않더라고요. 남편이라는 모자란 놈을 데리고 사는 것이 저의 가련하고 어처구니 없는 숙명이라고 그렇게까지 저는 생각해줄 용의도 있었습니다. 이런 저의 대인배적인 면모를 가차없이 날려버린 건 바로 남편 쪽이었어요. 저는 사실 친정엄마에게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따로 만들어달라고 그런 요청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친정엄마가 반찬을 많이 만드시는 김에 그냥 저희 것도 나눠주시는 차원이면 충분히 만족하는 거였는데 굳이 뭘 더 끼웠나요? 어차피 남편은 어떤 음식이건 식탐을 부릴 위인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요구하는 반찬이 따로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웃겼네요. 아무튼 그래서 친정엄마는 당신이 마음 가시는 대로 만든 반찬들을 가지고 저희 집에 방문을 해주셨어요. 참고로 저희 집에 들렀다가 옛날 고향 친구분들을 만나시는 일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오신 거였고요. 친정엄마는 절대 저나 남편에게 부담 지우시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일정을 그렇게 짜신 거라고 내심 생각도 했어요. 장모님, 저흰 이따가 근교에 새로 오픈했다는 베이커리 카페를 드라이브 삼아서 가볼까 하는데 같이 가시지요. 너무 바로 이렇게 그냥 가시겠다고 하실 줄은 몰랐어요. 그래요, 엄마. 친구분 만나시는 건 시간을 조금 뒤로 미루시면 안 돼요? 기껏 오랜만에 오셨는데 집 더 꾸며놓은 것도 구경하시고 주스라도 한 잔 드시고 그러셔야죠. 아이고, 아니야. 집에 새로 인테리어 해놓은 거 있으면 네가 때마다 나에게 사진 보내줘서 다 봤잖아. 그리고 내가 민기적거리느라 집에서 늦게 나오는 바람에 이미 친구 만나러 가는 시각이 촉박해졌어. 지금 나가면 딱일 것 같아. 반찬이나 얼른 냉장고에다 바리바리 옮겨놔. 오는 길에 햇볕이 좋아서 혹시 반찬이 금방 쉴까봐 노파심이 들더라. 친정엄마가 너무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설득할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가급적 이번 달 내로 따로 친정엄마하고 시간 내서 놀러가는 일정을 짜야겠다는 생각을 했네요. 저하고 친정엄마하고 같이 반찬 다 열어서 내용물 확인해보고 소분할 거 있으면 바로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반찬들 보고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전부 다 정성 가득하게 먹음직스러워 보였을 뿐더러 신기하게도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이럴 수가. 장모님, 제가 칼칼한 게 들어간 장조림을 먹고 싶어한 걸 어떻게 하시고 이걸 준비해 오셨어요? 미역줄기 볶음도 있고 감자채 볶음도 있네요. 저 이런 거 엄청 좋아하는데 이 사람이 장모님께 말을 다 해놨군요. 그럼 우리 딸이 장서방 좋아하는 것들을 나에게 다 말해주더만. 내가 자신 없는 것들은 그중에서 빼고 그나마 괜찮은 맛을 흉내라도 낼 수 있는 것들만 조금씩 해봤어. 맛있게 먹어주면 좋겠구만. 친정엄마는 말씀하시면서 자꾸 저를 곁눈질 하셨어요. 역시 눈치 빠르신 친정엄마. 제가 말을 전해드린 것처럼 상황을 잘 꾸며주시더라고요. 저는 괜히 민망해서 모른 척했고요. 남편은 갑자기 입맛을 다시면서 젓가락을 집어들더니 커다란 반찬통에 담긴 그대로 장조림 고기를 집어먹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허겁지겁이요. 보면서 기가 막혔지요. 친정엄마도 약간 당황하신 눈치였어요. 맛있다. 맛있어. 하나도 안 느끼하고 전혀 안 짜네요. 이야, 고급이네. 근데 국물만 찍어 먹어보니까 약간 칼칼한 맛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게 국물이 탁 칼칼해야 100점 만점인 건데요. 이게 좀 아쉽습니다. 여보, 덜어서 먹어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침 다 묻잖아. 이러면 금방 맛이 가버리는 거 몰라?
진짜 신경질 나게 100점 만점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제가 입술 꽉 깨물고 끝말은 최대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제 싸늘한 안색을 살핀 남편이 기분이 상했는지 젓가락을 싱크대 안에 내려놓고서는 몸을 휙 돌렸어요. 토라진 어린아이도 아니고 그 유치한 모습에 저는 또 한 번 기가 막힐 따름이었습니다. 금세 저희 부부 사이에 흐른 냉기를 눈치챈 친정엄마가 애써 웃어 보이셨죠. 하여간 사이좋게 지내고 반찬 아낄 것 없이 입에서 당길 때 팍팍 먹어. 다 떨어지면 내가 언제든지 새로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럼 나는 이만 가볼 테니 둘이서 밖에 재미난 곳에 놀러가서 시간 보내고 그래. 엄마, 근데 친구분 만나러 어느 쪽으로 가신다고 하셨더라? 저희가 나가는 김에 모셔다 드릴게요. 잠깐만 계세요. 우리 금방 나갈 참이니까. 그렇지 당신? 금세 삐져있던 남편은 제가 그렇게 물어보자 흠칫하더니 되게 퉁명스러운 얼굴과 말투로 대답을 했어요. 아니, 금방 안 나갈 건데? 낮 시간 중반 때는 카페에 사람 가장 많을 때니까 그때를 살짝 피해서 가자고 한 건 당신이었잖아. 지금 나가면 카페에 사람 한 바가지야. 좀 이따 출발하는 게 나아. 와, 이게 어떻게 제정신 바뀐 어른인가요? 자기 장모 앞에서 이렇듯 눈치 없이 구는 사위는 또 없을 거란 생각이 들면서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친정엄마가 뻔히 계시는 앞이니까 제가 너무 창피하고 민망하더라고요. 그런데 친정엄마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저 웃어 보이셨어요. 나는 바로 요 앞에서 버스 타면 돼. 올 때도 그렇게 왔는걸. 버스만 다니는 전용 도로로 가니까 차도 별로 안 막히고 빨리 다녀서 좋아. 그리고 어차피 친구 만나기로 한 곳이 버스 정류장 바로 앞이라서 나는 버스를 타고 갈 생각이었어. 그게 편하고 빨라. 나는 이만 가볼 테니까 둘이서 모처럼 금요일에 재밌는 시간 보내. 친정엄마는 호탕한 미소를 지으셨지만 저는 이미 좀 짜증이 나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 쪽을 강렬하게 째려보았습니다. 멍텅구리처럼 굴 거면 배웅이라도 정중하고 품위 있게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말이에요. 그런데 제 눈총을 받은 남편이 뭔가 생각났다는 듯이 아, 라는 소리 없는 탄식을 뱉어내면서 갑자기 방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부스럭거리면서 뭔가 찾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생각했죠. 남편이 일말의 눈치라는 것은 있어서 친정엄마에게 뭐라도 챙겨드리려고 하나 보다. 이런 당연한 추측이요. 서랍을 연소리로 판단이 들건데 제 예상대로라면 남편이 자기 지갑을 들고 나와서 친정엄마에게 돈을 드리며 인사를 하는 수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남편이 웬 카드 한 장을 달랑 들고 나왔어요. 제가 깜짝 놀랐죠. 저 인간이 우리 엄마한테 자기 카드를 아예 드리려고 하나? 그렇게 통이 크다고? 웬일이래? 사람 다시 보인다. 제가 애써 호선을 그리려는 인매를 억누르면서 친정엄마를 현관으로 함께 배웅해드렸어요. 자연스레 남편이 그쪽으로 왔고요. 저는 이제 제 눈앞에 펼쳐질 훈훈한 장면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정말 놀랄 노짜인 상황이 제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손에 들린 카드에서 영어 알파벳 T자를 발견했을 때부터 심상치 않았죠. 아, 장모님, 드릴 게 있어요. 이거 가지고 가세요. 제가 전에 쓰던 건데 티머니 교통카드예요. 선물로 그냥 드리려고요. 그래, 장서방. 교통카드 정말 유용하지. 그런데 이거를 나를 준다고? 장서방이 지금 안 쓰는 카드인가? 저는 이제 교통카드 쓸 일이 있으면 당연히 신용카드 사용하죠. 요새는 다 겸용으로 기능이 나오니까요. 제가 굳이 생색을 내려는 건 아닌데 장모님, 교통카드 이거 따로 사려고 하면 돈 3,000원인가 따로 드는 거 아시죠? 제가 이거를 그냥 드리는 거고요. 그 안에 돈도 들었어요. 상상도 못해본 전개 앞에서 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교통카드요? 저의 친정엄마에게 이런 상황에서 교통카드를 드린다고요? 무슨 심부름 보내는 초등학생에게나 줄 것 같은 물건 아닌가요? 교통카드를 드린다는 발상 자체가 저는 믿기지 않았고 놀라웠는데 일단 친정엄마는 그걸 얼떨결에 받아드셨어요. 안에 돈도 들었다니 이거 너무 유용한 건데 장서방이 이걸 나를 줘도 되나 모르겠네. 뒀다가 장서방이 필요할 때 쓰지.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맛있는 반찬들 바리바리 싸서 와주셨는데 이 정도는 기본이죠. 버스 타고 가신다 하셨죠? 제가 그 교통카드 안에 얼마가 남아있는지 아주 정확히 몰라요. 이것 하나는 진짜 분명하게 알아요. 1,300원은 반드시 있습니다. 지하철? 버스? 어느 것이든 고민하지 않고 타실 수 있어요. 그렇구만. 내가 아무튼 지금 시간이 촉박해서 얼른 가봐야겠네.
이 말도 안 되는 촌극을 친정엄마는 촉박함을 핑계로 빠져나가셨습니다. 저는 그때 무슨 정신으로 친정엄마를 배웅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자세히 기억도 안 나요.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고 분노로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거든요. 제가 친정엄마에게 택시를 권했지만 버스가 더 빠르다고 하시며 마침 앞에 도착한 버스를 타고 떠나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멍하게 쳐다보다가 집에 다시 올라가서 남편하고 대판 붙었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교통카드? 1,300원? 장난해? 지금 싸우자는 거야, 뭐야? 왜 이렇게 화를 내? 필요하신 걸 내가 적절하게 드렸는데 그게 뭐 그렇게까지 잘못되었어? 얼마인지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정말 실용적인 건지 아닌지 그걸 봐야지. 무식하고 싶으면 그냥 무식하기만 해. 왜 쓸데없이 그럴싸하게 입까지 놀리려 들어? 뭐? 얼마인지 초점 맞추지 말고 실용적인 건지를 보자고? 알았어. 라면 좋아하니까 내가 그럼 생일날에 육개장 사발면 1개 사줄게. 컵라면보다 실용적이고 안성맞춤인 것도 드물잖아. 안 그래? 왜 얘기가 그렇게 튀어?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나는 최소 1,300원에다가 교통카드까지 같이 드린 거야. 혹시라도 1,300원이라고 금액을 축소할 생각하지 마. 그리고 네가 뭔데 사람 보고 그렇게 쉽게 무식하다고 해? 너 지금 장모님 왔다 가셨다고 기세가 아주 등등한가 본데 나도 우리 엄마 앞에서는 기세등등한 아들이야. 딱 거기까지 듣고 저는 의욕을 상실해버렸어요. 바보 천치를 이겨먹고서 기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똥이 더러워서 피하는 거지 무서워서 피하는 사람도 없고요. 그렇다는 생각으로 저는 남편 앞에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판단한 것 이상으로 남편이란 작자는 엄청난 인물이었어요. 이렇게 찌질하고 그릇이 간장 종지만한 남자를 찾는 것도 참 힘들 것 같더군요. 어쩌다가 제가 이런 남자하고 결혼까지 하였는지. 통단의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허탈해서 자꾸 웃어대니까 남편이 혀를 끌끌 차더니 자기 검지손가락을 뻗어서 그걸 머리 위로 빙빙 돌리더라고요. 저보고 미쳤냐는 표시였죠.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누가 누굴 보고 미쳤다고 하는 건가요? 내가 진짜 어쩌다가 이런 남자하고 평생을 살겠다고 결혼을 한 건지 내 발등 내가 찍었구나 싶어서 내 자신에게 혐오감마저 들 지경이야. 뭐라고? 너는 말을 뭐 그딴 식으로 하냐? 결혼해서 이득 본 건 너고 어디 가서 네가 나만한 남자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나는 네가 대체 뭘 믿고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구는지를 모르겠다. 너 허세 좀 그만 부려. 제발 헛소리 좀 작작해. 배은망덕이 무슨 의미인지 대관절 알고나 쓰는 거야? 이 무식하고 저급한 인간아. 됐어. 이제 다 필요 없고 나는 너 같은 놈하고 더 이상 부부라는 이름으로 못 사니까 갈라서자. 식탐 부리면서 이기적으로 굴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물은 내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워. 고작 이런 일 가지고 갈라서자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네 인성의 바닥을 보여주는 것 같다. 너는 왜 이렇게 성격이 더럽냐? 너 같은 성격 파탄자가 나하고 이혼하면 다시 결혼이라는 걸 할 수나 있을 것 같아? 남편이 저를 막 비웃더니 갑자기 걸려온 전화를 받으러 자리를 떠버렸습니다. 저는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있었죠. 저보다 자기가 100배 1000배 낫다고 생각하는 저 남자하고 저는 평생을 살 수 없었습니다. 이제 이 사실은 극명해졌어요. 친정엄마가 가져와 주신 반찬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제가 남편에 대한 분노로 이를 갈고 있을 때였는데요. 왠지 통화가 길어지는 것 같더라니. 그게 아니라 남편이 통화 1개를 마치고 나서 새로의 다른 통화를 시작한 거였더라고요. 하도 크게 말을 해서 저에게 그 내용이 다 들렸습니다. 엄마! 나 오늘 휴가 써서 집에 있는데 냉장고를 보니까 반찬이 하나도 없는 걸 보니까 갑자기 엄마 생각이 나서 전화드렸어. 엄마 반찬 먹고 싶다. 꼴값이 따로 없었습니다. 반찬이 없다느니 하는 헛소리를 함으로써 시어머니께 제 흉을 보고 자기도 우리 엄마 반찬 먹으면 된다는 걸 저에게 과시하는 그 행동에 눈살이 찌푸려졌어요. 뭐 저렇게 찌질한 남자가 있을까 싶어서 새삼 또 신기할 지경이었네요. 제가 한심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봐줬더니 남편이 자존심이 상했나 봐요. 전화 끊고 나서 저에게 시비를 걸길래 저도 맞받아쳤고 저희 그날 진짜 개싸움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방문 예고장이었습니다. 얘, 너 걸핏하면 우리 아들을 쫄쫄 굶겼다면서?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네?
쫄쫄 굶기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저는 금시초문인데요. 네가 냉장고 텅 비워가면서 우리 아들 굶긴 거 아니니? 내가 이미 다 들었어. 어머님, 사람이 쫄쫄 굶으면 죽어요. 그런데 어머님 아들 아직 멀쩡히 살아있고 오늘 출근도 했습니다. 살아있다고요. 말하는 꼬라지 좀 봐라. 너는 애가 왜 이렇게 거침없이 싸가지가 빈약하니? 우리 아들이 대체 무슨 잘못을 그리 저질렀다고 너처럼 되바라진 여자를 만났는지, 나는 또 무슨 업보가 있어서 이런 며느리를 둔 것인지 기 한번 못 펴고 사는구나. 네? 기를 못 펴요? 누가요? 어머님이요? 아니면 어머님 아들이요? 제 생각엔 양쪽 다 아닌데. 저하고 생각이 무척 다르시네요. 아무튼 저는 사람 쫄쫄 굶긴 적 없어요. 냉장고가 텅텅 빈 적도 없고요. 그건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하면 될 일이야. 모레 저녁에 들릴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라. 냉장고부터 다른 부엌 살림들까지 내가 다 체크할 거니까 얄팍한 마음가짐으로 있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그러시든지 말든지 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죠. 다만 시어머니께서 오시기로 한 김에 제가 할 일이 생각나서 그거나 실행했네요. 참고로 친정엄마가 다녀가셨던 그 이후 나흘째 남편과는 냉전 중이었어요. 대화도 아예 안 했는데요. 남편이 먼저 저에게 한마디씩 걸긴 했는데 그게 참 황당했지요. 좋은 말로 할 때 나에게 얼른 사과해. 더 늦어지면 네가 아무리 사과해도 내가 안 받아줄지 모르니까 그때 가서 후회해봤자 늦는 거야. 왜 자꾸 나보고 사과를 하래? 진짜 돌았어? 잘못을 한 건 당신이라니까 내가 아니라. 너 진짜 그러다가 나를 영영 놓치는 수가 있다. 나중에 울고불고 후회나 하지 마라. 사람 복장 터지게 하는 대회 같은 게 있다면 남편은 반드시 수상자 목록에 이름을 올릴 작자였어요. 아니, 어느 정도로 말이 안 통하는 게 아니라 아예 사고방식 자체가 틀려먹었으니까 이건 아예 상대하는 게 벅차더라고요. 이런 비정상인과 계속 있다 보면 저도 언젠가 휘말릴 게 틀림없었습니다. 이를 박박 깔며 이 망할 놈에게 한 방 먹여줄 때를 일부러 기다린 저는 그날이 오자 반갑게 시어머니를 맞아드렸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오신다고 하길래 그 전날부터 제가 두근거려서 잠까지 설쳤네요. 어서 오세요, 어머님. 무겁게 실이 뭘 이렇게 많이 들고 오셨어요? 내가 무겁게 안이 들고 올 수가 있어야 말이지. 우리 아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반찬 타령을 해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반찬을 이것저것 준비 안 해올 수가 있었겠어? 안 그러니? 아, 그러셨구나. 네, 알겠어요. 반찬 정리해두시는 건 둘이서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주말이라 약속이 있어서요. 지금 준비하던 도중이었는데 얼른 옷 갈아입고 나가봐야 하거든요. 뭐야? 이런 거 정리하고 나면 은근히 뒷정리할 게 나오기 마련인데 그걸 네가 안 하면 누가 한다니? 설마 우리 아들 보고 하라는 거야? 못할 건 또 뭔가요? 근데 어머님께서 계시니까 그냥 어머님이 하시면 되겠네요. 냉장고 안쪽 배치 어머님께서 마음대로 바꾸셔도 되어요. 저는 별로 상관 안 해요. 제가 룰루랄라 콧노래까지 살짝 흥얼거리며 옷을 갈아입으러 가자 부스스한 잠옷 차림의 남편이 어이없다는 듯이 저를 쳐다봤어요. 우리 엄마가 방금 오셨는데 너는 지금 놀러 나가겠다고? 이게 무슨 예의범절이야? 내 맘이지. 원래는 반찬 뭐 가져오셨는지 다 구경하면서 젓가락으로 침 묻혀가면서 맛보려고 했는데 약속에 있어서 나가는 바람에 못 그러는 게 살짝 아쉽네. 남편이 했던 못 배워먹은 행동을 말로 되돌려줬죠. 그러자 남편이 분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대꾸를 못하더라고요. 저는 태연하게 옷을 갈아입고 나왔어요. 그러자 부엌에 있던 두 사람이 동시에 제 쪽을 노려보더라고요. 너 이것 좀 거들어주고 나가라.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하고 쓱 나갈 심사는 아니었겠지? 설마 하니 그렇게 싸가지가 바가지이려고? 가정교육을 그렇게 받진 않았겠지? 왜요? 그냥 나가버릴 심사 맞았는데요. 아 참! 대신에 어머님께 드릴 게 있어요. 제가 정리하는 거 못 도와드리고 오시자마자 외출을 나가는 대신에 어머님께 뭐 좀 드리려고 준비한 게 있거든요. 제가 밝게 웃으며 말하자 두 사람이 엄청 궁금하단 낯이 되어서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그 시선을 받으며 아주 즐겁게 하얀 봉투를 시어머니께 내밀었습니다. 남편은 못 배워먹어서 한 손으로 제 친정엄마에게 교통카드를 건넸으나 저는 그 인간보다는 스스로 낫다고 생각을 했으므로 두 손 공손하게 드렸답니다. 당신 이거 뭐야?
설마 우리 엄마 주려고 용돈을 준비한 거야? 그럴 줄은 몰랐는데? 헛다리를 짚은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저와 하얀 봉투를 빠르게 번갈아 쳐다보았어요. 저는 의기양양하게 웃을 따름이었죠. 시어머니께서 밝은 표정으로 봉투 안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용돈? 얘가 이 정도의 센스는 있는 애였구나. 용돈이라니. 어디 보자. 아니, 이게 뭐지? 웬 동전이 있는데? 300원? 1,000원짜리 한 장은 또 뭐람? 그리고 같이 든 이 종이는 또 뭐고? 여기 와주시는 수고, 또 가실 때 드는 수고까지 어머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1,300원 준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같이 든 종이는 어머님을 위한 제 자그마한 선물이에요. 펼쳐보시면 분명히 만족하실 거예요. 1,300원이라는 액수에 남편의 얼굴이 삽시간에 붉게 달아올랐는데 그 사이 시어머니께서는 홀린 듯이 멍한 표정으로 종이를 펼쳐보고 계셨습니다. 동시에 그 내용을 들여다본 두 사람이 소스라치게 놀랐죠. 그건 바로 이혼이라는 목적을 두고 작성된 내용이었으니까요. 전 이미 도장 찍었어요. 어머님의 귀한 아들만 도장을 찍으면 되네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이혼 성립이 되어서 남남이 될 거고요. 어머님께서는 무척 행복해지시겠죠. 어때요? 정말 좋아하시지 않고는 못 빼기는 엄청난 선물이지요? 이혼?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혼이라니. 이건 너무 갑작스러운데? 이혼을 요구하더라도 우리 아들이 하는 거지 어떻게 네 쪽에서 먼저... 저는 시어머니께서 충격에 신음하시거나 말거나 넋이 나가 있는 남편을 향해 카리스마 넘치게 외쳤지요. 어이! 나 밖에서 놀고 돌아올 동안에 제대로 도장 찍어 놔라. 설마 이제 와서 구차하게 나한테 매달리면서 이혼하기 싫다고 난리치면 진짜 가만 안 둬. 내 모든 것을 다 걸고서 당신의 사회생활을 망쳐놓을 거야. 알아들어? 정말로 나하고 이혼하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혼하면 본인만 손해인데 왜 이런 결정을 하려는 거야? 당신 바보 등신이야? 내가 바보 등신이든 아님 해삼 말미잘이든 그건 상관할 바가 아니고 거기에 도장이나 얌전히 찍어놔. 혹시 나를 너무 사랑해서 견딜 수 없는 나머지 여생을 나를 위한 노예로 살고 싶어 환장한 건 아니겠지? 그런 생각으로 도장을 안 찍는다면 너무 소름 끼칠 것 같아. 제가 가련한 표정을 꾸며내며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시어머니께서는 뒷목을 움켜쥐시며 눈을 질끈 감으셨어요. 그러자 놀란 남편이 시어머니를 얼른 부축하더군요. 저는 유유히 가방을 챙겨서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요. 1,300원이 어떻게 나온 액수인지 궁금하시거든 귀한 아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럼 전 이만 나갑니다. 제가 돌아왔을 때 어머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명랑하게 마지막 발언을 남겼죠. 두 사람이 아주 벙찐 얼굴로 저를 응시하고 있었던 것 같네요. 하도 홀가분하게 나와서 그때의 표정을 잘 봐두진 못했어요. 저는 그날 친정엄마와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새로 생긴 서울의 근교 베이커리 카페에 함께 갔죠. 제가 구태여 남편과의 이혼 이야기를 안 꺼냈음에도 친정엄마는 무언가 짐작을 하셨는지 진중한 눈빛으로 저에게 몇 번 고개를 끄덕여 주셨어요.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가기 전에 얼른 돌아가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거야. 나는 우리 딸이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같아서 그게 너무 멋져 보여. 우리 딸 늘 장하고 자랑스럽다. 엄마 마음 알지? 엄마가 항상 우리 딸 응원해. 친정엄마가 문득 제 손을 잡아주시면서 먼저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울컥하고 말았죠. 참았던 소름이 밀려와서 잠시 울고 말았는데요. 그러고 나니까 뭔가 후련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 편인 존재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당연히 그놈하고는 이혼을 했어요. 그놈은 자존심 때문에 이혼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네가 그렇게 나오면 내가 쫄아서 도장 못 찍을 줄 알고? 내가 꼬리 내리고 양보해줄 거라고 생각한 모양인데 어림도 없어. 그렇구나. 그래서 이혼 도장을 찍어줬구나. 고마워. 한결같이 찌질해줘서. 어느 부분 하나 빠지지 않고 고르게 찌질한 사람이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다행이란 생각이 드네. 뭐야?
너 분명히 한 달도 안 돼서 후회할 거야. 나한테 돌아와 달라고 보나마나 매달릴 생각만 하게 되겠지. 그런데 나는 너 없이도 잘 나갈 남자이고 인기도 많아서 훨씬 성공할 테니까 그때 가서 너만 후회하는 거고 나는 부족한 거 하나 없이 살 거다. 아, 그러셔? 누가 들으면 재벌 3세 혹은 엄청난 엘리트인 줄 알겠어? 전부터 생각한 건데 왜 그렇게 쓸데없을 정도로 근거 없는 자신감이 넘쳐? 그런 걸로 어디 대회라도 나가봐. 상금 탈 것 같으니까. 아, 정말 그렇게 되어도 연락은 하지 말고. 근황 따위 영원히 안 궁금할 거거든. 그렇게 어찌 보면 치졸한 막이 내렸어요. 한때는 즐거운 연애를 하였고 서로가 진짜 사랑이라고 믿어서 결혼까지 했던 사이인데 끝은 순식간이더라고요. 게다가 끝맛이 좋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말 씁쓸하였습니다. 뭐든지 좋게 끝내기란 어려운가 봐요. 이혼하고서 저는 일에 더욱 몰두하였고 제 주변 사람들을 더 챙기기 시작했어요. 친정 아빠와 오빠, 그간 교류가 거의 없이 살았기 때문에 어색하고 겸연쩍은 사이였는데 제가 용기를 내어 먼저 자주 연락도 하고 그랬습니다. 사실 이런 거에 용기를 내는 게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체력을 요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단지 제가 생각을 전환하고 자존심을 내려놓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몇 주가 지나자 이제 친정 아빠와 오빠 쪽에서 저에게 먼저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희는 점차 가족다운 모습을 갖춰갔죠. 친정 엄마까지 함께 저희 넷이서 밥도 먹었고요. 분위기 괜찮았어요. 이런 식으로 점차 발전해 나갔네요. 지금은 전혀 안 어색하고 편한 관계가 되었어요. 그리고 제 전남편이 된 그놈 말인데요. 전혀 안 궁금했지만 겹치는 지인이 있어서 우연히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저하고 이혼한 뒤로 술을 그렇게 마시면서 살더니 일에 집중을 잘 못했나 봐요. 직장에서 미운털 제대로 박혀서 거의 쫓겨나는 모양새로 퇴사를 했다네요. 그럼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술을 또 마시다가 웬 애 3명 딸린 미혼모하고 사고를 쳤다나 뭐라나 그런 후문이었습니다. 그 미혼모가 임신을 했는데 그 아이를 낳겠다고 해서 전 남편이 뒤집어졌고 그 모친 되시는 제 전 시어머니께서는 더 뒤집어져서 아예 쓰러졌다는 이야기였네요. 이쯤 되면 이혼하고서 후회하는 일상을 둘 중에 누가 보내고 있는지 이미 답이 나온 것 같죠? 저는 안일했던 제 과거를 반성도 하면서 제 주변을 살뜰히 살피고 돌아보면서 그렇게 잘 지내고 있는 중이랍니다.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돈은 더 잘 버는 남자친구하고 연애도 하면서요. 결혼 생각은 아직 없어요. 결혼이란 그 무엇보다 심사숙고해야 하는 중대사 같거든요. 이제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